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오늘은 4강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로는 5페이지고요. 교과서는 16에서 1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2강과 3강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우리는 그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봤죠. 자, 흥선대원군의 국내 통치.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좋았어, 안 좋았어?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죠. 왜? 무슨 통치? 그렇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던 세도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세도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당연히 백성들의 삶도 좋을 리가 없죠. 매간매직, 삼정의 문란, 그리고 이로 인해 못 견딘 농민들의 전국적인 반란. 자,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대원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개혁 정책을 했죠? 일단 첫 번째, 약해지는 왕권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킨다. 세도 정치를 박살내버렸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안정화시켜 주었죠.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죠.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킨 이유는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이렇게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게 결국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러면 대원군의 국외 통치.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외적인 상황. 어떤 세력이 막 접근해왔죠? 그렇죠. 깡패들.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원군은 어떤 선택을 했죠? 나라의 문을 열자, 닫자. 그렇죠. 나라의 문을 닫아야 한다. 저 짐승과도 같은 소양 오랑캐와는 절대로 통상도 수교도 할 수 없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흥선대원군의 그 통치는 일단 국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국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렇게 여러분이 대원군의 정책을 국내와 국외로 딱 큰 뼈대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뭐 호포제니, 서원철폐니, 뭐 경복궁중건이니 이런 거를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항상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일단 한 템포 가라앉히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가 이번 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되죠. 자,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러 가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그 프린트 보시면 이 위에 그 프린트 맨 위에 막대 그래프가 쫙 그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주는 내용을 함께 쓰면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여러분 1863년에 이제 집권을 해서 딱 10년 동안 조선을 다스립니다. 왜 10년밖에 안 다스렸나요? 여러분, 대원군은 애초에 왕이 아니었어요. 왕의 아버지였잖아. 근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쵸?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아들이 자랄 때까지 다스린다는 거잖아. 근데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원군은 정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누가? 대원군의 아들인 고종, 인영복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고종의 친정. 친정은 직접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정치 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권력을 잡은 지 겨우 3년 만에 조선은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꽁꽁 걸어 잠그던 나라 문이 활짝 열려요. 우리가 나라 문을 엽니다. 누구한테 여느냐? 일본에게 열어요. 이게 바로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핵심 내용.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강화도 조약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어떻게 하죠? 그쵸? 고쳐야겠죠. 조선도 이 문제점 많은 강화도 조약을 고치기 위해 일본에 외교관을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강화도 조약을 고치기 위해 일본에 보낸 외교관을 뭐라 부르냐? 수신사라 불러요. 수신사. 자, 이 수신사로 임명돼서 일본으로 간 조선의 외교관이 바로 누구냐? 앞으로 잘 나올 사람이에요. 바로 이름이 좀 이상해요. 김홍집이에요. 홍집이. 자, 근데 우리 홍집이는 강화도 조약을 고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얘가 오히려 이상한 책을 하나 얻어와요. 일본 가서. 이 책이 바로 조선을 완전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의 책.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럼 이 책에 들어오고 조선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우리가 또 나라문을 한 번 더 엽니다. 이제 누구랑 조약을 맺느냐? 미국이랑 조약을 맺어요. 이게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메인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 이번 시간 뭘 배울 거냐? 일단 첫 번째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뭐고,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뭔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김홍집이 얻어온 이 조선 책략이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왜 갑자기 미국이 튀어나오나, 그거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이제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강화도 조약, 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프린트에 이 지도와 함께 그 기본적인 뼈대 잡혀 있을 거예요. 자, 강화도 조약.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볼 거면 이 조선의 국내적인 상황도 아셔야 되고요. 이 조선을 둘러싼 이 국외적인 상황,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함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조선의 국내적인 상황은 어떠했느냐? 어떠했길래 갑자기 나라문이 활짝 열렸냐? 우리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프랑스랑도 싸우고 미국이랑도 싸우고 완전 나라문 꽁꽁 잠궜던 나라잖아. 어떻게 해서 나라문이 열렸느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국내적 배경. 첫 번째, 누가 물러난다? 나라문을 꽁꽁 걸어 잠그던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던 대원군이 물러났다. 하야했다. 하야라는 게 여러분 정치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원군이 물러난 이유는 당연하게도 아들인 누가?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곧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누가? 아들이었던 이 고종이 정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종이라는 남자, 진짜 좀 불쌍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는 완전 카리스마 장렬인 아버지에게 찍 물러서 지냈다면, 야, 이제 내가 성인 됐다. 이제 아버지가 물러났다. 하고 이 고종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내한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고종의 아내가 누구냐? 정말 유명한 여자예요. 여러분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 라는 말로 유명해진 명성황후 민비입니다. 이 민비와 그 민비의 일가 친척들, 이 민씨 세력들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은 고종이지만 실제 실권은 고종의 아내인 민비와 그의 친척들이 잡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잠깐만 얘기해주면, 일단 여러분 대원군이 어떤 정치를 박살냈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세조 정치를 박살냈죠. 세조 정치가 어떤 정치야? 왕의 엄마 쪽, 왕의 그 여자 쪽 내 집안이 권력이 무악 세져가지고 했던 정치잖아요. 그 대원군은 그 왕의 아내, 왕의 그 여자 쪽 집안이 힘이 강하면, 왕의 외가가 힘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 그래서 대원군이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고를 때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외모고 뭐고 인성이고 뭐고 필요 없다. 최대한 못난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래서 진짜 이름만 양반인 완전 몰락한 거렁뱅이 양반의 그 집에 딸을 고른 게 민비였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죠, 완전히. 근데 그렇게 뽑아놨더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민비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완전 그 머리가 엄청 똑똑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민비가 고종에게 바람을 활활 넣어요. 실제로 여러분, 대원군이 정권을 잡았던 이 1863년 당시에 고종이 12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은 몇 살부터 성인이죠?
20살부터 성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8년만 있었어도 8년 후에 고종은 20살 성인이었어. 근데 대원군은 몇 년 동안 다스렸죠? 8년이 아니라 1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성인이 되고도 2년을 더 다스린 거야. 권력을 한번 잡으니까 또 아들에게 물려주기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비가 고종 몇 그리 찌르는 거야. 아니 여보, 당신 지금 성인 된 지가 몇 년째인데 아버님 언제까지 정치한다는 거야? 당신 언제까지 아버님한테 휘둘릴 거야? 평생 아버지 바지가랑이만 잡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고종을 건드리기도 하고 신하들을 막 이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이 대원군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자신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며느리에게 통수 맞아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아버지를 몰아내고 이 민빈의 집안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 대원군 다음에 집권하게 된 이 고종과 민빈은 자기 아버지랑은 달랐어요. 좀 젊다 보니까 좀 사고가 좀 깨어 있었거든요. 특히 고종과 민빈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 우리의 이웃나라, 이 청나라와 일본의 상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 청나라랑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랑 비슷했어요. 청나라랑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양 세력한테 뚝까 맞았어요. 그 뚝까 맞은 다음에 야, 서양 애들 진짜 대단하다. 서양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문물을 가질 수 있었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나라 문 열고 개항. 이게 개항이 항구를 열었다는 거야. 나라 문 열고 뭐 하자? 그 뛰어난 서양 애들의 문물을 어떻게 하자? 받아들이자 해서 나라 문 열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업그레이드, 근대화 중이었어요. 그렇게 청나라랑 일본이 막 근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고종과 민비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많았다고? 이웃나라의 근대화. 우리보다 먼저 나라 문을 열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던 청나라랑 일본의 상황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청나라랑 일본이 개항, 나라의 문을 열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근대화하고 있던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시행하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시행하던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어떻게 될까?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지배층의 마인드가 변하니까 새로운 신하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자, 저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통상 개화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뜻이 뭐냐? 통상, 장사하고 개, 나라 문을 열어서 뭐 하자? 근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문 열자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나라문을 열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 통상개화론자들은 흥선대원군 때부터 존재했어요. 생각해봐, 당연한 거야. 얘들아, 흥선대원군이 야, 서양 오랑캐랑 장사 못한다, 나라문 닫자 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모든 조선인이 100% 대원군의 의견에 동의할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당시부터도 대원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안 되는데. 이렇게 세계가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문 닫으면은 우리 조선만 뒤처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원군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대원군이 워낙 이제 뿌악 하고 찍어 누르니까 그때는 별 힘을 못 쓰다가 이렇게 지배층이 바뀌고 지배층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니까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기 개화파라고도 해요. 초기 개화파. 초기 개화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통상 개화론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 있냐? 바로 아이고 미안, 글씨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밤늦게 촬영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박규수 그리고 오경석, 유흥기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통상 개화론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한테 뭔가 익숙한 이름이 보이죠? 누구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도 익숙한 사람 박규수. 우리 박규수 언제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통상수교 거부정책 배울 때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 대동강에서 깽판 치는 걸 가라앉혔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 평양 군민들을 이끌던 평양의 지방관이 바로
박규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미국의 장사배를 가라앉혔다면, 불질렀다면 이 사람은 그 대원군처럼 그 나라문 잠그자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 얘들아, 생각해봐. 당시 박규수의 직책은 뭐야? 평양을 지키는 지방관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지방으로 웬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대포 빵야 쏘고 막 깽판을 치고 있어. 그 상황에서 나라문 열자는 거 미친놈이고요. 그러니까 박규수는 지방관으로서 일단 쳐들어온 적은 물리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여준 행동이 바로 뭐냐? 대동강에 가라앉은 제너럴 셔먼호를 막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린 다음에 막 다 일일이 분해해서 엔진, 모터, 대포 분해한 다음에 그거를 대원군에게 택배로 보내줘요. 그리고 편지도 씁니다. 전하, 보십시오. 서양 애들은 이렇게 장사하는 배조차도 이런 어마어마한 기계적 설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조선은 이런 배를 만들 수나 있습니까? 아니, 만들기는커녕 이런 배가 작동하는 원리는 알고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문을 걸어 잠그고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나라 조선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라문 열고 빨리 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대원군에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 대원군 때 엄청 미움받았어요. 근데 대원군 때 별 힘을 못 썼지만 이제 지배층이 바뀌었잖아. 나라문 열고 근대화하는 데 관심 많은 고종과 민비가 들어오니까 박규수가 자연히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해요. 나라문 닫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라문 어떻게 한다? 그래, 나라문을 어떻게 하자? 개방하자. 문호를 개방하자. 그 나라문 열고 뭐 하자는 거야? 그치? 나라문 열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서양과 교류해야 한다. 서양 애들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서양 애들이랑 싸울 게 아니라 나라문 열고 그들의 발전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서양과 문물 교류를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조선의 이 국내적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어때? 분위기가 좀 말랑말랑해졌죠? 대원군 때는 딱딱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말랑말랑하잖아. 조금만 누가 톡 건드리면 활짝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조선의 말랑말랑해진 변화를 가장 먼저 캐치한 이웃나라가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선생님, 러시아란 청나라는 뭐 했어요? 여러분 일단 러시아는 여러분 이거 자의식 과잉 가지면 안 돼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나라는 청나라였어요. 제국주의한테. 러시아도 당연히 청나라 먹으려고 러시아는 청나라를 신나게 뚝 까패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나라는 러시아를 두드려 맞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 둘은 조선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던 섬나라, 자유로웠던 일본이 이 조선의 변화를 가장 먼저 캐치했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 얘들아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그 신미양요 때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신미양요 당시에 쳐들어온 미군, 그 미군의 길잡이가 누구였냐?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실제로 그 미국이 조선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일본이 자진해서 나선 거야. 야, 그래도 우리가 조선의 이웃나라로서 조선의 좀 정보를 알고 있다. 우리가 안내해 줄게 하고 신미양요 때 쳐들어온 미국 군함에 같이 타고 있었어. 그리고 본 겁니다. 관찰한 거예요. 조선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 조선이 얼마나 허약한가.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아, 이거 조선 조금만 하면 이거 조선 나라문 여는 건 일도 아니겠다. 그리고 타이밍을 본 거야. 조선이 언제 찌르면 확 열릴 것인가. 대원군대 너무 완강하니까 좀 참고 있다가 딱 이렇게 변화가 생기자마자 지금이다. 타이밍 is now 하고 바로 일본이 행동에 나섭니다. 그게 바로 국외적 배경. 일본 나쁜 놈들인 게 지들이 당한 걸 그대로 써먹어요. 일본은 미국한테 두드려 맞아서 나라문 열었거든요. 똑같이 해. 일본이 전투함을 보냅니다.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최신식의 전투함, 그걸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운요호라고 하는 배예요. 배 이름입니다. 뭐 제너럴 셔먼호, 세월호처럼. 자, 이걸 바로 이제 운요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이 운요호가 이제 조선의 바다로 옵니다. 어디로 오느냐? 강화도 근처로 와서 강화도 그 앞바다를 이 운요호가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 우리가 영해라 그러죠. 이 대한민국의 바다로 허락받지 않은 외국의 배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사이렌 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해군이 출동해서 일단 경고합니다. 이 당신네 배는 허락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했다.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격추시키겠다. 하고 안 나가면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바다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지금 일본이 그 짓거리 한 거야. 운용가 강화도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풀렁거린 거예요. 당연히 강화도를 지키는 조선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일단 나가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안 나가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고. 이거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운요를 상대로 쏜 것도 아니야. 그냥 경고의 의미로 다른 쪽으로 대포를 빵 한 발 쐈거든요. 한 발 빵 쏘자마자 운요가 지금이다. 갈겨! 이래가지고 강화도로 그냥 집중 포격을 때려가지고 강화도를 완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조선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 있냐. 야, 우리의 평화로운 장사하는 관광 운항선인 운용호가 이 조선 앞바다를 평화롭게 관광하고 있었는데 이 싸가지 없고 야만스러운 조선 군인들이 우리 평화로운 운용호를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해왔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말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1번 우리 일본과 맞짱 뜨던가 2번 사과하고 나라문 열던가. 대원군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끼들아 이러고 해봐 그러면 배째라 이러고 나왔겠죠. 근데 지금 조선의 분위기가 어때요? 말랑말랑하잖아. 나라문 열라고 고민 중이었잖아. 그래서 조선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조선 조정에서.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야, 우리가 어차피 나라문을 열고 근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생판 모르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애들한테 나라문 여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의 이웃이고 잘 알고 있는 일본에게 나라문 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일본의 조구를 받아들여서 나라문을 열고 조약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여러분 봐봐. 지금 이 강화도 조약을 맺어지게 된 배경이 어때요? 문제가 있죠. 이건 국가 대 국가의 평등한 상태에서 나라문 연 게 아니야. 우리가 일단 일본에게 한 배 쥐어 터지고 문을 연 거예요. 과연 이 상태에서 조약이 맺어지면 그 조약이 평등하고도 올바른 조약이 될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맺어진 조약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러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해 공부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공부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의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과 그 속에 숨겨진 일본의 의도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조약문 내용을 여러분에게 외워서 써야 하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 조약문의 내용은 다 자료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능력,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이 겉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은 이런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아무리 겉에다가 양의 탈을 쓰고 나 양이야 이래봤자 그 속 알맹이가 늑대라는 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죠. 우리는 이번 시간 일본이 겉으로 쓴 양의 탈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늑대라는 침략적 본성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프린트에 다 나와 있고 저는 여기 칠판에다 옮겨 적었어요.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 칠판 보셔도 됩니다. 자, 제1조. 조선은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뭐한 권리를 가진다? 평등한 권리를 가진대요. 우와,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일본 진짜 착한가 봐요. 우리 보고 자주국이고 지네랑 평등하대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일본이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얘기했으며 왜 지네랑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일본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왜 무섭냐면 일본은 본인들이 무언가 실패를 하잖아요. 거기서 얻은 교훈을 절대로 까먹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전에 침략해온 적이 있어요. 언제? 그렇지, 임진왜란 기억나죠?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쳐들어왔다가 실패했잖아. 왜 실패했죠? 아,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순신 장군님의 활약과 우리 조선 의병들이 활약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조선을 도와주었죠? 그쵸. 그 당시 중국 명나라였죠. 명나라가 조선의 편을 들면서 2대1 매치가 돼버리니까 일본이 못 이겼잖아. 그때 일본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조선을 먹어치우려면 일단 누구의 간섭부터 끊어야겠다? 중국의 간섭부터 끊어야겠다. 이 조선과 중국의 이 끈끈한 관계부터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데? 우리 여러분, 조공책봉이라는 거 기억나요?
2학년 때 이 조선이 중국을 큰형님으로 아버지로 섬기면서 매년 조금 갖다 바치면 중국이 내 동생, 내 아들 이러고 챙겨주는 이 둘 사이에 약간 좀 이 끈끈한 관계, 전통적인 이 조공과 책봉이라는 끈끈한 관계, 그 끈끈한 관계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도와줬던 거야.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괴롭히기도 많이 괴롭혔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일본이 중국, 이제 중국은 청나라죠. 청나라에 가는 말이야. 야, 청나라야, 조선은 자주국이야. 너에게 맨날 조금 갖다 바치고 형님 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더 이상 너도 조선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권리가 없어. 조선은 우리랑 평등한 국가야. 이제 너 조선의 문제에 껴들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조선과 중국의 그 끈끈한 전통적인 조공 책봉 관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중국이 끼어들 건덕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이거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뭐야 이건 결국에 얘들아 이제 쓰는 거야. 숨겨진 의미. 누구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야. 그치? 중국. 지금 중국은 청나라죠. 청나라야 간섭하지 마라. 조선은 자주국이다. 더 이상 너가 형님으로 동생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에 용이라는 건 편하게 하겠다는 거야. 침략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밑작업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4조 봅시다.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래요. 자, 부산에다가 두 곳. 그럼 총 몇 개 개항하는 거야? 그치? 3개의 항구를 개항하래요, 여러분들. 일단 일본이 개항하라고 한 항구가 어디냐? 부산.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로치는 건 일부러 쓸 말이 있어서 가로치는 거야. 칸 비워놔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이 어디였느냐? 인천.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가 원산이야, 원산. 그러니까 총 부산, 인천, 원산 3곳의 항구를 개항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 부산, 인천, 원산일까? 얘들아, 봐봐. 이건 그냥 안 그려져 있는데 상식상 알려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산이 어디예요? 여기죠. 부산을 왜 개항하라 그랬을까? 자, 일본이 우리나라 문 열고 우리랑 장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장사할 거면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물건 왔다 갔다 할 때 뭐로 실어 나가요? 그쵸? 배로 실어 나가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이제 왔다 갔다 실어 나갈 때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야? 여기 부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은 무슨 목적이에요? 장사하기에 편한 무슨 목적? 경제적인 목적에서 부산을 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인천은 어디예요? 인천은 바로 여기. 여기잖아. 인천 왜 열라 그랬죠? 인천 바로 옆에 어디야? 인천 바로 옆이 서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는 거야. 수도 바로 옆이라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인천은 왜 열라 그런 거야? 어디랑 가까워?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양이랑 가깝잖아. 그러니까 수도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를 한눈에 감시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정치적인 목적, 우리의 수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원산, 부산, 인천은 알겠는데 원산은 어디죠? 여러분이 모를 수밖에 없어. 왜? 오늘날 원산은 북한 지방이에요. 건너가면 잡혀갑니다. 탄광으로 끌려가요. 원산은 여기쯤이에요. 북한 지방인데 이 원산을 왜 달라 그랬느냐? 여러분, 일본이 이 아시아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일본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 최종 보스가 누구였냐? 중국이 아니에요, 사실. 중국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누구야?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 원산을 딱 차지함으로써 바로 이제 러시아가 언제 어디로 내려오는가, 이 바다를 통해 내려올 때 언제 어디로 내려오는가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원산이야.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원산은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여담이지만 인천 상륙작전 아십니까? 리암 니슨이랑 이정재 씨가 나왔던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메가더도 실제 목적지는 인천이었어.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잖아. 근데 북한을 뭘로 속였는지 알아요? 우리는 인천이 아니라 원산으로 갈 거다. 김일성이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아, 원산이라면 올만하다. 그러니까 원산은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인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의 부산, 장사하기 편한 부산, 수도를 감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인천,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인 도시 원산,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각각 개항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구를 개항한 다음에 뭐 하는데? 일본인이 와서 뭐 하도록 허가한대? 통상하도록 허가한대. 통상이 뭐야?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곳의 항구에서는 일본인이 마음껏 뭐 할 수 있다?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떤 말이냐?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이거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 그래요. 거류지 무역. 이게 뭐냐면 일본이 장사하는데 아무 데나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본이 지들 마음 내킨다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딱 여기 부산, 인천, 원산 안에서 허용해 넣은 거류지가 있어. 일본인 전용 거류지. 그 범위 안에서만 장사를 해야 돼요. 거기는 그 밖은 못 넘어갑니다. 그 범위가 이제 한 4km 됐다 그래. 4km. 그러니까 딱 그 4km 안에서만 장사를 해야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일본은 내륙지방으로 이 부산, 인천, 원산을 벗어난 조선의 내륙지방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정 가입하는 게 내지 통상권은 아니야. 이 내지, 내륙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이 내지 통상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 후륙 무역장정을 맺고부터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잖아. 일본인이 내륙지방까지 못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 핸드크림을 팔라 그래. 근데 내륙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항구에서 조선인 상인에게 이걸 파는 거야. 그럼 조선인 상인이 그 일본인에게 이걸 사서 내륙지방으로 들어와서 조선 민간인들에게 파는 그런 식의 장사를 해서 이 중간에서 물건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조선 상인들은 이득을 또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거류지 무역이었다.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7조. 조선국의 해안을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한대. 자, 지금 우리나라의 바다를 누가 일본인의 항해자가 뭐하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대? 측량한대요. 이게 뭔지 알죠? 물의 깊이, 뭐 물의 빠르기, 뭐 지형 지물을 다 조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해안 측량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왜 일본이 달라 그랬을까? 내가 말했죠. 일본은 역사에서 실패하면 교훈을 잊지 않는다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온 게 처음이 아니죠? 이게 처음이 아니죠? 무슨 임진왜란 있었잖아. 임진왜란때 왜 졌어? 중국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활약했죠? 이순희 장군님이 그냥 바다에서 그냥 일본 놈들 막 쓸어버렸잖아요. 이순희 장군님이 백전백승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 활용하신 거야? 지형지물. 여러분 영화 명량 봤죠? 그 좁은 물길로 일본 애들이 살살살 유인해가지고 빵 박살냈잖아. 일본이 왜 진 거야? 일본은 우리 조선의 바다를 모르잖아요. 어디가 물길이 빠른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밀물이고 썰물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박살난 거예요. 그때 일본이 교훈을 얻은 거죠. 우리가 조선을 먹어치우려면 조선의 지형지물, 조선의 바다를 알아야겠구나. 어디가 위험하고 안전한 곳인지 알아야겠구나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게 일본이 우리 조선의 바다를 다 알고 있어. 어디가 위험하고 안전한지 다 알아. 이러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라 이순신의 할아버지가 일본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기 위한 조선 침략을 위한 뭐예요? 지리정보, 조선의 침략을 위한 그 지리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를 먹어치울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웃긴 게 봐봐. 항구 개항 해안 측량 이거 우리만 일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일본을 상대로 항구를 개항하고 우리만 일본을 상대로 우리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주는 거야. 반대로 일본은 우리 조선에게 항구 안 열었어요. 우리는 일본 바다 측량 못해. 오직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권리를 준 겁니다. 자, 네. 그리고 여기 내 4번에 이거 내가 이거 조양 안 적었네. 이거 10조죠, 10조. 10조. 여러분, 이거 10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제가 좀 길어서 생략했어요. 읽어볼게요. 제 10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누가 심판한대요? 모두 누가 심판한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대요. 여러분, 이 마지막 4번에 10조를 읽어봐봐. 이거 무슨 말인지 딱 읽으면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람을 죽이건 돈을 뺏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일본인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누가 심판하겠다는 거야? 일본 관리가 일본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인을 심판할 권리가 없죠. 우리의 통치의 범위를 벗어난 통치의 바깥에 있는 법의 권한이다. 그래서 치외 법권이라 그래요. 그 일본인은 누가 재판한다고? 일본 관리가, 일본 영사가 일본인 범죄자를 재판한다. 그래서 영사재판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써먹히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왕비인 민비를 죽이는 을미사변 발생하죠. 한나라 왕비를 죽였잖아. 근데 그 민비를 살해한 범인들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심판 못했어요. 일본 법정에서 일본 관리가 재판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훈방 조치였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어때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근데 더 있어. 일본이 야, 이걸로 뭔가 아쉽다. 추가적으로 좀 더 해달라라. 그래서 추가 조약도 맺어요. 거기 여러분 프린트에도 추가 조약 나오죠? 자, 추가 조약. 첫 번째 뭐라고 나와? 개항장. 이 개항정이 어디예요? 우리가 열었던 세고세항구, 부산, 인천, 원산 말하는 거야. 그 개항장 내에서 뭘 쓸 수 있대? 일본의 화폐를 쓸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우리 외국 여행 가본 친구들 알죠? 우리가 미국이건 영국이건 일본이건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돈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어떻게 하죠? 그쵸. 환전해야죠, 환전. 근데 지금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와서 뭐 장사할 때 환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지네 나라 돈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부산, 인천, 원산 와서 우리나라 상인한테 이걸 하나 팔라 그래. 우리나라 상인이 팔고 있는 걸. 그럼 우리나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돈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 있어. 우리나라 상인들은 일본 돈 가져봤자 쓸모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들. 나 안 팔래. 아니에요. 안 팔면 또 잡혀 들어가.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환전할 필요 없다 이거요. 생 양아치죠. 자,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이 아래 있어. 뭐라고 나와요? 무관세, 무제한. 무, 없을 무자입니다. 뭐가 없다? 관세가 없다. 여러분, 관세가 뭡니까? 관세는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그 외국 제품, 수입되는 외국 제품에게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걸 왜 매길까요?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안 적어도 돼, 얘들아. 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품 자동차 뭐 있죠? 독일에? 그래, BMW, 벤츠. 아, 이거 꿈의 차죠, 꿈의 차. 이런 차 긁으면 집안 박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BMW 우리나라에서 기본 몇억 원대 해요. 차 한 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BMW라는 차가 독일 차인데, 독일에서는 그 정도까지 비싼 차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관세,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매겨서 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른 됐어요. 차를 사야 돼. 근데 국산차, 이거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절대 특정 차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국산차, 소나타도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야. 근데 독일 BMW도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뭐 살래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그쵸, 당연히 BMW 사죠, 여러분들. 누가 소나타를 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에 뛰어난 상품이 들어왔을 때 국내 산업이 박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겨서 BMW를 몇 원대로 올려놓고 국산 산업을 보호하는 거야. 이 관세를 매기는 건 그 나라의 자주권입니다. 얼마를 매기건 그 나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일본은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너희는 관세, 우리 일본으로부터 너희 조선으로 들어가는, 수출하는, 파는 제품에 세금을 매길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원가 그대로 팔으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나라문 먼저 열어서 개항해서 뭐하고 있죠? 서양문을 받아들여서 근대화에 성공했잖아. 이미 일본은 산업혁명에 성공했어요. 물건을 더 이상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지 않아. 공장에서 기계로 무악 찍어내고 있는 시대야. 그에 반해 조선은 에헤라디야 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물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나 품질이나 생산 속도나 모든 면에서 일본 물건이 월등하게 좋아요.
근데 그런 공장에서 찍어낸 값싸고 질 좋은 일본 물건이 세금도 안 매기고 그냥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럼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누가 조선 물건을 사? 다 일본 거 사지. 다 망한 거예요. 싹 다 망합니다. 이때 개박살이 나요. 그리고 또 무제한 곡물 유출이래. 이건 뭐야? 제한이 없다. 뭐 하는데? 곡물을 유출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곡물, 쌀을 사가는 거에 제한이 없다.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농업국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일본에 팔면은 뭐 그게 뭐가 나빠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얘들아. 이 생각해봐. 여러분들. 일단 일본이 우리한테 쌀을 왜 사갈까? 왜 일본은 쌀이 없어요? 일본도 쌀이 있어. 근데 왜 사갈까? 말했잖아. 일본은 이미 근대화에 성공해서 산업혁명, 산업국가가 됐어.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몰려있어? 다 돈 벌려고 공장에 몰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농사 지을 사람이 그 당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쌀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 부족한 쌀을 우리한테 사간다는 거야. 그 필요한 양이 엄청 많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냐?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죠? 부자 놀부, 가난한 흥부. 여러분이 놀부라면, 집에 먹고도 남을 만큼 쌀이 이따만큼 쌓여있는 놀부라면 일본 애들이 쌀을 마구 사가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일본이 쌀을 많이 사가면 시장의 논리 알죠? 그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일본 애들이 자기네 나라에 부족한 쌀을 막 사가니까 쌀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쌀 한 가마니에 10,000원짜리가 10만원, 20만원까지 오르는 거야. 놀부들은 땡큐죠. 우와, 쌀 한 가마니에 20만원이라니 개이득! 이러는데 이렇게 이득 보는 놀부는 100명 중에 1명이야. 나머지는 다 99명의 가난한 흥부잖아요. 그날 벌어먹고 노동자들이란 말이야. 그 열심히 일하고 아이고 쌀 떨어졌네. 우리 가족 먹을 쌀 사야지 하고 시장 가봤더니 쌀 한 가마니 주쇼. 20만 원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지금 일본이 쌀을 마구 사가가지고 쌀 가격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어. 이젠 20만 원 주고도 못 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살라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야. 쌀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무관세와 무제한 곡물 유출, 일본 화폐 사용 이런 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죠? 네,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의 삶을 정말 지옥으로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침략.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분필이 깨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배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봐봐요, 여러분들. 처음에만 말로만 자주국인의 평등이라는데 사실 그것도 중국 간섭을 떼어내기 위해서 지네가 우리나라 먹기 편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들도 다 이상했죠. 자, 그러면 일단 젓가락 안 치고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강화도 조약의 의의를 봅시다. 아니 쌤, 이런 개막장 조약의 의의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그 의의가 뭐냐? 바로 최초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 최초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의 외교관계라 그러면 그저 중국한테 조공바치고 형님하던 조공관계나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국가 대 국가로 마주 앉아서 서로 간에 이 조약문을 만들고 도장을 꽝꽝 찍을 처음으로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선이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 근대적인 질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만 한계는 뭐죠? 그쵸? 평등한가요?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이죠. 우리만 항구를 열고 우리만 일본에게 해안가를 마음껏 측량하게 해주고 거기다가 일본에 잘못 저지른 것도 처벌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가 조약도 있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을 조선인들이 다 바보 멍청해요? 왜 이런 조약을 맺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조선은 이런 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이런 조약을 맺었을 때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실수한 거죠. 그리고 이걸 맺은 다음에 이 조약의 문제점을 조선도 깨달아. 맺고 보니까 나라가 절단나거든요. 나라가 완전 망해가는 거 보고 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일본에게 요청합니다. 이 조약은 문제가 많다. 이 조약의 문제점을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외교관, 수신사를 보냅니다.
그게 그러고 유명된 게 김홍집이에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일단 우리 강화도 조약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 국내적 배경, 국외적 배경 나눠 살펴봤죠. 그죠? 국내적으로는 대원군이 물러나고 누가 정권 잡았어요? 고종과 민비가 정권을 잡고, 이 고종과 민비는 이웃나라의 상황에 관심이 많았다. 근대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시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맞다! 나라 문 열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던 통상 개화론자들이 성장하면서 나라 문 열고 서양과의 문물 교류를 주장했죠. 이렇게 말랑말랑한 조선에 팍 치고 들어온 게 일본. 무슨 사건? 운요 사건. 그래서 조선은 한 대 쥐어 터진 상태에서 뭐 일본이랑 하면 좋겠지? 하고 나라 문 열었어요. 그 결과가 요거였죠. 여기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숨겨지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각각의 숨겨진 의미, 조선은 자주국이며 평등한 권리다. 이거는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 조선 침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해라. 어디였죠? 부산, 인천, 원산. 부산은 왜? 경제적인 이유. 인천은 정치적인 이유. 원산은 군사적인 이유. 그리고 이런 부산, 인천, 원산에서 일본이 와서 장사하도록 하는데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구역에서만 장사하는 거류지 무역이었다. 내지 통상권 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바다를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도 일본에게 내어주었고, 일본인이 잘못해도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수 없는 시해법권, 거기다가 추가 조약, 개항장 내에서 일본 앞에 사용 가능,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해서 백성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때부터 반일 감정이 엄청 올라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은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이런 성격, 의의와 한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개막장 조약인 이 강화도 조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 그리고 그가 들여온 책 조선책략, 그리고 조선책략으로 인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는 과정과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수업이 좀 많이 꼬였던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